안녕하십니까. 제1부 사회를 맡은 서울과기대 정영민 교수입니다. 사상이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생명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시대나 역사에 따라서 그 문제 상황이 항상 다르게 변합니다. 일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상황에 중심에 자리 잡은 중요한 그 문제가 바로 근대라고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근대라고 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불교가 사상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주제가 오늘 연구의 전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 4번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1부에 제1발표 한국불교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박병기 교수님의 발표가 2발표 3.1운동 미 한국불교의 역동성과 현대적 반성 김순석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대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전체 진행은 발표자의 발표 약 30분 정도, 그 다음에 문평자의 문평과 발표자의 상호 대론 약 15분 정도, 그 다음에 플로 분들의 질문과 토의를 약 10분 정도, 이런 정도로 시간 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교원대학교 박병기 선생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대장님 또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하고 실천적인 주제에 비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좀 나오면 잘안 들리는 물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이크를 안 쓰시니까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그래? 목소리 그럼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냥 들리십니까? 이쪽 마이크로? 예. 이 주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실천적인 것인데 대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부장님 말씀처럼 기획 주제여서 제가 선정한 주제가 아니고 이 주제에 맞춰서 글을 써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주제와의 관련성을 먼저 생각을 해봤고, 전체 주제가 3.1운동 이후 불교 지성의 100년간의 도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으로서의 불교가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한 정한점을 맞이합니다. 3.1운동 이전에는 대체로 우리 불교가 일본 불교를 어떻게든 모방해야 된다는 그런 압력 속에서 있다가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본 불교를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나름대로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더 많은 세력은 기본적으로 신일불교로 가지만 그럼에도 만해, 용성, 석전, 초월 이런 분으로 대표되는 우리 불교의 주체성 확립, 독립을 위한 노력들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이후에 이때부터 이제 불교라는 전통을 어떻게 새롭게 정립하고 개성할 것인가 하는 과제와 한국 불교계가 마주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불교계의 활동을 나타내고 또 한편으로는 불교 학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제시대에도 물론
일본 유학하고 온 분들에 의해서 또 확립되긴 하지만 지금 그런 맥락에서 한국 불교가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전통의 계승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100년 동안의 우리 불교 지성의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봤습니다. 비교적 제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단순한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충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일제강점기에서 미분절기까지 걸쳐 있는 그런 시간을 대체로 식민지 근대, 한국 불교의 식민지 근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화 이후에 20세기에서 21세기를 넘어 지금 현재까지도 어쩌면 모방의 근대라고 하는 시기를 통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주체적 근대라고 하는 일정 부분은 확립돼 가고 있지만 더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그런 시기로 나눌 수 있겠다. 100년 정도의 역사를 그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체적 근대 확립의 과제라고 하는 한국 불교의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떠안을 수 있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불교계와 불교학계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쭉 글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저는 이제 제 주요 전공을 얘기를 할 때 불교 윤리, 특히 불교 사회 윤리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 주제에 접근해봤고, 다행스럽게도 이 주제는 사실 사회학계, 불교 사회학계의 주된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토론자께서 그쪽 전공자로서 논평을 해주셔서 든든하게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을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듣고 방어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좀 빠르게 읽는 것으로 저한테 좋은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자료집 5쪽에 시작하며 부분을 잠깐만 앞부분 첫 번째 문장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근대와 탈근대에 관한 얘기는 적지 않은 편입니다. 식민지 근대 논란에서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일시적인 열공에 이르기까지 근대나 탈근대 단어는 일관된 맥락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또 혼란스럽게 유창합니다. 한 사회에서 유통되는 단어는 그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인 경우가 많지만, 우리 사회에서 근대, 근대성, 또 탈근대 단어는 그런 내부의 요구에 의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입 담론으로서의 유행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문의 뿌리가 튼실하지 못한 우리 학계에서 이런 현상을 어쩌면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 학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전통 학문을 제대로 개성하지 못한 채 서구 근대 학문을 수입하는 것으로 시작한 우리 학내의 역사가 21세기 초반인 현재이기까지 독자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근대 학문은 우리 사회 성격은 물론 개인들의 정체성 영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각 개인이나 집단의 세계관 형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및 개인 갈등의 주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의 윗단락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근대성 단모를 우리 불교와 연결시켜보고자 하는 것은 출발점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 초반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 전통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불교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속적인 근대와의 만남이라는 과제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근대는 당연히 서구적 근대이고, 이제는 근대는 물론 탈근대와도 만나야 하는 이중적 난관에 봉착해 있는 셈입니다.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당연히 없을 것이지만,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개념 정의와 우리 사회에서 풀어온 맥락을 검토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한국 불교에 연결지으면서 현재와 미래의 과제를 탐색하는 일이 그나마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는 우리의 근대와 근대성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를 좀 본 것이고, 여기서 사실 근대와 근대성이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일상적인 맥락 속에는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대가 근대성을 포함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준 제목의 가로를 성 뒷부분에 가로를 쳐본 것입니다. 7쪽의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우리는 근대와 근대성을 일단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대는 서구의 계몽주의와 시민혁명에 의해 추동된 역사의 일정한 시기라고 일단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대성은 그 근대를 상징하거나 표상하는 모든 것들의 총체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근대성은 세 가지 요소가 강조됩니다. 그렇죠? 인간의 이성에 관한 강한 믿음, 두 번째는 진화론 기반의 자연과학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적 시민사회의 지향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를 지닙니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편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양상은 그 미래학자 작가 아탈리가 적절히 요약한 것처럼 서양의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나라의 주민들은 모든 수단을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방식의 가치 편향적인 정의가 일반적으로 통용됩니다. 특히 우리 같은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또 이때의 근대성은 서양 역사의 연속성 속에서 현대성과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던이라는 말 자체가 근대로도 번역되지만 현대로도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앞부분도 좀 인용한 박영은 같은 사회학자는 근대성이란 말보다는 현대성이란 말을 써야 된다. 그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우리는 근대의 과정을 지금 건너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은 좀 차별화해서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8쪽의 마지막 문장은 이겁니다. 대한제국의 성립에서 출발해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다시 광복과 양복한 정부시, 한국전쟁, 공업화 중심의 근대화 추진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경험한 근대는 일본과 미국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선진국을 향한 열망과 열등감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북한 모두 이 과정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고 특히 남한의 경우 산업화는 물론 민주화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면서 서구적 의미의 근대성을 생활세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대성의 핵심 요소인 이성과 자연과적 진리에 대한 신뢰,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구쪽으로 민주적 시민사회가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대성을 구성하는 물질적, 정신적 요소들의 지배 속에서 사는 일상을 우리도 영위하게 된 셈입니다. 그 결과 사실 서울에 사는 사람과 뉴욕에 사는 사람과 파리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한 정도로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안 나는데 그 내면적으로 작동하는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우리 전통이 끊임없이 근대성을 일정 부분 제약하거나 이런 요소로 작동함으로써 상당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 틀을, 다음 틀을 우리 불교의 근대로 정립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으로 왜곡된 근대와 친일, 그리고 그 이후에 시민사회의 접점이라고 하는 과제와 마주하게 됐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불교의 경우 일제 식민 통치의 적극적인 통로로 선택되고 일본 불교의 여러 종파들이 한반도에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겹치면서 조선 500년의 촛불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죠. 20세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제 강점기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승려의 도성 출입이 허용되고 다양한 형태의 혜택이 주어지면서 만약 한용운조차도 청년기에 기대를 품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할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강점기가 본격화된 이후로는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분말사 체제 구축과 대처성에 대한 파격적인 무대 정책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외색불구로 들어가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일본 불교 대처성 전통 같은 것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했다라고 하는 설에 대해서 반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은 수입했지만 일본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대처성이라는 바닥을 형성했고 그게 역으로 일본에 다시 일본 불교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10쪽의 일부분, 그에 맞서보자 했던 만해와 용성, 석전 등의 저항 또한 3.1운동을 기점으로
불교계 내외로 확산되어 가지고 일제 말기가 되면 소수의 비구 비구니들만 남아 선수에게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근대화를 시도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변화 과정은 독신 비구 비구니즘으로 상징되는 한국 불교의 전통이 무너지는 과정인과 동시에 일제 식민 통치를 기반으로 하는 왜곡된 근대의 자발적 수용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불교의 경우에는 일본에 의해서 왜곡된 근대의 자발적 수용,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식민 통치가 시작된 지 15년 정도 지난 1926년 10월에 이미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대처승은 조선 통독부의 대처 육식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서를 올렸고 통독부가 기꺼이 승인함으로써 한국 불교계에서 대처 승단이 중심을 차지하는 시대가 공식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또 3년 이내에 전국 절의 80%를 대처승이 차지함으로써 차지하게 된 것은 한국 불교 전통의 한 시대가 마감됐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기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21세기를 기준으로 할 때는 한국 시민사회의 종교로서 불교가 어떤 자기맹을 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3장 1절에서는 한국 시민사회 속에서 모든 제도 종교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14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4쪽의 맨 마지막 문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한계를 전제로 21세기 초반 현재의 한국 시민사회 속 종교의 위상에 관한 조심스러운 분석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현재 우리 시민사회의 종교는 탈종교와 함께 근본주의의 심화하는 이중의 현상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탈종교화는 종교 인구 자체의 감소, 종교인의 제도 종교에 대한 충성심 약화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톨릭, 개신교, 불교 중에서 비교적 사정이 낮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톨릭의 경우에 전체 신도의 18% 정도밖에 성당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 강한 성도들,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의 숫자도 마찬가지고 또 불교들이 원래부터 석탄일 정도 나가면서 불교들은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들이 종교 인구 자체의 감소는 불교가 좀 더 특별하긴 하지만 종교에 대한 자신의 종교에 대한 충성심이 현재 약화되고 있다. 특히 제도 종교 자체에 대한 교회나 절이나 성당에 대한 또 그들을 이끌어가는 이른바 성직자들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하는 사람이 아시는 것처럼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10년 사이에 10% 가까이 감소하면서 역전됐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종교육 통계가 드디어 종교를 갖고 있다는 사람이 43%밖에 되지 않아요. 10년 전에는 보다 10%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빠른 탈종교화 현상과 우리가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 종교에 대한 충성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신도, 냉담자, 또 석탄일 신도 등이 15조가 넘겠습니다. 개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개화기부터 대처 미군 정력기까지를 식민지 근대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식민지는 일본 식민지는 미국 식민지도 상당히 문화 식민지로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함께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부분은 식민지 근대에 대한 얘기는 17쪽에 첫 번째 문단 그 위에서는 한번 분단 시대로 보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고 이들의 주장, 백남청이라든지 내용들의 주장을 해서 백남청 선생 같은 경우는 근대의 극복과 근대성의 획득이라고 하는 상당히 모순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합니다.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을 정치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를 차치하고 살고
우리는 최소한 우리에게 다가온 근대와 근대성 획득의 과제가 단선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또 수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와 근대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우리 논의의 맥락에서 그것은 식민지 근대와 모방의 근대, 주체적 근대라는 세 유형의 근대로 세분할 필요성으로 다가옵니다. 식민지 근대는 보다 직접적인 식민 경험으로서 일제 식민지 경험과 문화 식민지 등 간접적인 식민 경험으로서의 미 군정기 이후에 사실 현재 상황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근대는 우리에게 수동적이고 노예적인 순종의 강요로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온전한 의미의 근대와는 다른 부정적인 근대였습니다. 일부 친일과 친미를 노골적으로 표방하던 사람들을 제외하는 이 식민지 근대는 일종의 형용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시대의 독립과 반신탁 통치 등으로 상징되는 자발적인 근대 지향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 정도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기인 모방의 근대는 1960년대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자 경제개발 모개념 개혁을 추진할 때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진 한일 수교를 바탕으로 형성된 종속적인 정치 경제 질서 속에서 그 일본과 미국을 승리의 대상으로까지 삼으면서 추진한 이 근대화는 외형적인 성공과 내면화된 친일, 미국인보다도 더 미국을 사랑하는 친미의 일상과 이어졌습니다. 강정인이 말하는 원초적 근대화가 가능하지 않은 우리 상황 속에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2차적 근대화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일본과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이른바 선진국의 모든 것을 모방하고 따라잡아야 한다는 모방의 근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근대는 김종태라는 비교적 젊은 사회학자가 선진국 담론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한국 근대화 발전과 겹치는 개념입니다. 김종태는 21세기 초반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선진국이라는 개념이 오용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이용되는 경우를 두 가지로, 하나는 어떤 주장을 정당화할 때 선진국이라고 고용하고, 두 번째로는 한국 사회를 비판하면서 수치심을 위반하는 자체 오리엔티리즘을 맥락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후자이지만 첫 번째 맥락이 어떤 점에서는 더 큰 위험성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균열 속에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또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계나 언론계 같은 지성계에 더 많이 스며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진국의 오용 현상을 선진국 담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잡아내고자 하는 김종태는 다음과 같이 아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뛰어넘겠습니다. 모방의 근대는 2차적 근대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도 우리에게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극복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에 기반한 생활세계를 무시하며 적대시하면서 추진되는 모방적 근대는 우리에게 개인의 자유와 공적 토론에 기반한 정치를 가능하게 한 민주화와 절대민들 극복과 일상의 풍요를 가능하게 한 산업화 모두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모방적 근대성의 토대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정체성의 교류가 함께 그 모방의 대상이 되는 진위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세계화의 포스트 모던적 경향까지 무분별하게 수립하면서 경험하게 된 어느 시점부터의 공허함은 닥쳤던 개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르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는 주체적 근대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이른바 선진국인 일본과 미국을 따라잡아야 할 이상적인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그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 모두를 기꺼이 내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파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주어졌던 모방적 근대가 내포하고 있는 공허감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필연적 단계이자 정신적 성수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유형의 근대가 등장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우리말로 학문학이 같은 주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계속해온 학자들의 공헌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들의 노력 또한 자신의 지속적인 정체성이 있거나 그로 인한 공허감과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하는 철학함 속에서 이끌려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평가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한 문단 건너뛰겠습니다. 주체적 근대는 20세기 전반기에 직접적인 일본 식민지 경험에 기반한 식민지 근대고 1960년대 공업화 이후 일본과 미국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선진국의 문화 식민지를 넘어서고자 하는 규범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지니는 근대 개념이고
그런 점에서 아직 온전히 주어져 있지 않은 미래적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이 근대는 한편으로 한국 시민을 주체로 삼아 전통의 적극적인 재해석에 기반한 근대 극복으로서의 탈근대로 다가오고, 다른 한편으로 근대성의 한국적 재구성이라는 이론적 실천적 과제로 다가옵니다. 전통으로서 한국 불교는 식민지 근대의 경험 속에서 독신 출가성 중심의 강화선 전통 회복 노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자 노력해왔지만, 탈종교와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수행 공동체로서 승가 전통의 훼손과 그로 인한 출가자의 급격한 감소, 또 자본주의 질서로의 급속한 편입 등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위험스럽게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의 불교계와 불교학계는 윗바탕 수행 전통의 유익과 과대평가, 오리엔탈리즘적 경향을 극복하지 못한 채수입한 일본 및 서구 불교학의 문헌학적 편향성 정착, 한국 불교의 전통을 서구 근대 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만능의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과장된 탈근대 움직임으로 주체적 근대를 향한 발걸음을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 볼 때 한국 불교가 뒤쫓은 근대주의는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을 촉진하기보다 오히려 타자의 시선을 내면화하고 현실 사회의 영광을 뒤쫓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리 승가 공동체의 한 구성인 명법 스님에 대한 충분한 정치성을 가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불교학의 근대적 주체가 한국 과제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 보시고, 여기서는 아시는 것처럼 심재령 선생님 21쪽에서 또 심재관 선생님 불교학, 또 불교학 방법론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22쪽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들의 문제 제기 이후에 거의 20여 년의 시간을 축적하고 있는 현재 우리 불교학계는 어느 정도나 이 문제를 극복해가고 있을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한 선행 조건은 그 문제 제기 방식과 초점이 있는 적절성을 검토하는 일이지만, 문헌학 위주의 방법론에서 벗어나 좀 더 폭넓은 연구 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우리 현실에 기반한 주체적인 주제를 설정하고 그 정당화 근거를 외국 학자의 말과 글에서만 찾고자 하는 문화적 신민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은 특별한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만큼 우리 학계에서 폭넓은 공유 기반을 지니게 됐습니다. 최소한 당위적 차원에서. 물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응용불교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불교와 불교학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변한 주제 설정과 경험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점차 많아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제 5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 결론 부분 띄엄띄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마치고 23쪽에 결론, 주체적 근대의 시민사에서 한국 불교의 과제, 식민지와 모방의 근대를 놓쳐 주체적 근대의 과제와 직면하고 있는 한국 불교는 동일한 맥락의 한국 시민사회가 거쳐온 과정과 현재의 목표를 대부분 공유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초반 한국 시민사회는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권력의 견제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잘 드러내고 있지만,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내면적 성수, 즉 시민윤리와 교양 영역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결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과 이념 등에 기반한 이른바 진영 논리가 부각되면서 공적 토론의 과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시민사회 주체는 시민이고 그 시민은 의무이자 권리인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실은 우리 시민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요청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윤리는 이성적 논리에 기반한 토론 역량과 민주자본주의 윤리, 세계화와 디지털로 상징되는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력과 대응 능력 등입니다. 그것에 대해 전통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에 기반하여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해 주시는 역량 또한 식민지와 모방의 근대를 견뎌온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고, 저는 그 중심축에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한국 불교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보면 한국 불교는 식민지 근대를 통한 친일 불교와 저항을 통한 민족 불교의 정착, 모방의 근대를 통한 그리스도교와의 경쟁의식 내면화, 민주 자본주의 질서의 편입 등을 거쳐왔습니다.
이게 주체적 근대의 과제와 마주하면서 신일불교의 신빙성과 민족다움을 동시에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 속에서 시민사회 속에서 우리 불교가 민족다움의 동시 극복, 불교학계의 자율성과 주체성 확보, 불교계의 시민사회에서 위상 제고 등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속에서 우리 불교는 민족다움론에 기반한 제도적 종교라는 위상을 지녀왔지만 탈종교화 현상에 가장 빠르게 흡입되는 제도 종교이자 개인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사부대중 공동체 해체, 출가자 급감 등의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종교부터의 이탈이 곧 종교 자체의 소멸을 부르지는 않는다는 윤리백과 같은 종교 사회학자들의 분석은 우리 종교계와 시민사회에서도 그 적실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된 종교성 또는 종교적인 것에 대한 열망은 강인철의 지적처럼 시민종교를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기존의 종교가 아닌 다른 어떤 신념을 종교화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종의 신이 된 시장, 신이 된 돈 그런 것들을 강인철은 시민 종교라는 개념으로 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신의 죽음은 식민지와 모방의 근대를 거치면서 하늘과 진리를 중고로 삼아온 전통적인 규범과 질서의 왜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신의 자리를 제1의 제도 종교로서의 기독교와 가톨릭의 신이 일부 대체하고 있지만 시민사회 전반의 영역으로 확장되지 못한 채 탈종교화 현상 속에서 돈이나 부동산 같은 외형적인 목표들이 신으로 대체되는 그런 현상이 더 강합니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시민사회 종교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면서 내부와 외부의 문제에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문장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전통에 대한 묵스나 이웃종교 따라잡기 사이를 오가고 있는 불교계와 이런 상황을 분석하여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과제에 소홀한 불교학계 문제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불교가 지닌 자연주의적 기반의 총체적 인식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노력이 되어줄 수 있다면 한국 불교는 주체적 근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위상 확보와 함께 그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병기 교수님께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근대성 담론의 성격과 어떤 전개 과정을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셨고, 불교 안에서 근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에 관해서 크게 세 시기로 구분을 해서 식민지 근대, 그 특징은 왜곡된 근대의 자발적 수용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모방의 근대로서 선진국 따라잡기로, 세 번째는 주체적 근대 확립으로서 전통의 적극적 재해석과 근대성의 한국적 재구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잡아서 전체를 총괄적으로 잘 묘사해 주셨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한국 불교의 과제까지도 제시해 주신 근대성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의식과 불교가 근대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하는가에 관한 총체적인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논평은 사역을 전공하시고 승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신 박수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선생님 말까지 때 뒤에서 발표를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수입니다. 논평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은 이게 글이라고 하는 게 읽는 사람이 그때 어떤 관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읽히는 내용도 달라지고,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 이제 발표자 관점을 따라가면서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발표자 얘기에 동화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건 비판하면서 좀 봐야지라고 내 관점을 내 입장을 내세우면서 읽다 보면은 사실 발표자가 의도하고 있었던 본래 기본적인 관점이나 어떤 의도를 오해하고 혹은 놓치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토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논평이라고 하는 건 항상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제 경우는 박병 선생님이 되게 존경하시는 선배 학자시고 그런 분이 굉장히 큰 담론들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논평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좀 거친 생각이지만 이런 다른 관점이 조금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나 발표를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사실은 이제 저자 직관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방금 느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정영 선생님께서도 사실 이 발표 내용을 정말 핵심적으로 딱 압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내용을 정리한다는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파악한 이 글의 핵심은 우리 안의 근대 찾기라고 하는 과제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안의 근대 찾기를 위한 성찰과 대안 모색이 이 글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점에서 일단 근대와 근대성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 대한 성찰들을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발표자 선생님들이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근대성, 그다음 타협성에 대한 논의는 자연과학을 제외한 인문사의 문화, 예술까지 다 모더니즘 자체가 사실은 예술 쪽에서 시작된 담론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인문학과 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사회학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근대성, 탈근대성 담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또 혼란스럽기 좋지 하다라고 하는 발표자 연구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성, 근대화에 대한 개념 논의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계시고, 또 한국 사회에서 근대성 논의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식된 근대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제가 비유한 것처럼 굉장히 고가의 최신 기계를 구입을 했는데 이거 매뉴얼 안 보고 쓰다 보면은 오작동이 일으키죠. 그렇게 해서 심각한 고장이 일어나면 정말 비싼 돈 들였는데 못 쓰게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대성을 맞이하는 우리의 상황, 그리고 근대를 이루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논의 구조는 이제 한국 불교의 근대와 근대성에 대한 얘기까지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따로 논평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사회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물론 근대성 전공자는 아닌데, 사실은 근대성 전공은 제가 성공으로 제시한 신종화 박사가 유럽까지 가서 근대성 가지고 박사를 받아왔고, 그때 토대가 된 게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을 가지고 한, 그러니까 우리의 맥락에서 근대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고, 그 생각에 일단이 시간적 해체까지 간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그 26페이지에 적어놓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신종화 박사가 모던이라고 하는 용어가 5세기 중반 490 몇 년에 이미 모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문헌학적인 어떤 고찰을 해내요. 그러면서 이게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고정하는 기존의 개념, 그러니까 1800년대에 서구 사회의 모습을 딱 특정시켜 놓고는 이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생하지 않은 것이 없는 불교의 가르침을 떠올리면 사실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생각인데, 사실 대부분의 근대성, 근대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 딱 못 박혀있죠.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나타나고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죠. 그 시기에 서구사에서 나타났던 특정한 어떤 역사 현상, 이게 그냥 근대성이다. 그게 세계 모든 국가에 다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더니티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위치한 당대의 상황을 독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유적 개념이다. 이렇게 좀 이제 새롭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 어느 시기나 당대에 해결해야 될 시대적 과제들이 있고, 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 노력, 그리고 그것들의 결과가 모더니티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더니티는 그때그때 각각의 사회에서 새롭게 재구성되는 거다, 구성되는 거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신종환 박사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근대성은 18세기 후반에 서구에 등장했던 특정한 사회적 특질을 볼 필요도 없고 비서구 사회의 근대화를 선생님께서는 모방의 근대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서구 닮아가기로 규정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서구 닮아가기에서는 벗어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한 게 아이젠슈타트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멀티플 모더니티즈라고 하는 다중적 근대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서구의 근대성을 꼭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각 사회는 자기 나름대로의 근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멀티플 모더니티거든요. 이게 공간적 개체를 의미한다고 하면 이제 신종환은 그 공간적 개체를 더해서 시간적 개체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수용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의 근대 찾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박영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종환 선생님도 현대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지하는 분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신종환 선생님의 얘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당대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성이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히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무상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 속에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 불교가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를 무시하고 지금 여기는 요거 지금 현재만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전체 무상이라는 큰 흐름들 속에서 지금 여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불교의 어떤 시간 개념 그런 맥락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당대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모더니티하고 불교를 결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은 이게 물론 해당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민사회하고 주체에 대한 논의가 근대성에 대한 논의처럼 조금 더 개념적인 논의를 통해서 좀 충실하게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서구 근대화의 주체를 뭐 시민 혹은 시민사회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 개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근대화에 대한 어떤 문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고 근대성 개념이 외부에서 유입된 것처럼 시민이나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된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 한국 사회에서의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그래야만 우리 안의 근대 찾기에 그 주체로서의 어떤 위상을 명확히 정립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그 논의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발표자 14페이지에서 시민사회 속에서의 어떤 종교에 대한 문제를 잠깐 지적을 하고 계신데, 탈종교화하고 근본주의 심화라고 하는 어떤 인간상에 지금 우리 종교가 노출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종교화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종교의 대응은 현대사회에 완전히 적응하거나 아니면은 거부하고 가는 전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이제 적응한 종교들은 계속 같이 몰락해 가요. 그러니까 종교로서의 특징들이 잊어버려 가는데 반대로 이제 그런 어떤 외부적 요인들을 거부한 종교는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서 살아남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연계되어 있는 탈종교화가 되니까 오히려 근본주의가 심화되는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따로 독립되어 있는 현상이 아니라 좀 연계되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한번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는 시민사회에서 종교가 탈종교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거 못지않게 시민사회 내에서 종교가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신뢰할 것이냐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는 다양성, 조화, 공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사회의 다양성, 공존, 조화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균열을 시키고 공격을 가하는 시발점이 종교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종교들이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박병희 선생님 글이 불교와 관련해서 근대성 문제를 생각할 때 굉장히 독창적인
그리고 잘 정리된 안목을 제시해준 그런 논문이었다면 우리 박 선생님 논평은 우리 박병희 선생님 구분에 따르자면 논평 단계로서 굉장히 주체적인 그 논평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논문 내용을 굉장히 깊게 이해한 상태에서 주체적으로 잘 소화해서 우리 안에 근대 찾기라고 하는 걸로 일관되게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논평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의 답변을 들을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는 신중화의 어떤 근대성에 대한 그 새로운 이해, 시간을 해체하고서 우리가 근대성을 당대성, 당대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모더니티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상정한다면 불교와 관련된 근대성 논의도 좀 더 다양하게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하고, 두 번째는 시민사회와 주체에 대한 그 논의가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세 번째는 따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건 조금 같이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특별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상황이 다양성과 조화,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성의 종교들이 이걸 깨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어떤 불교도 이 부분에 대한 그 반성과 성찰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토론자를 만났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제 논문을 집중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대안까지도 말씀하신 신망을 주신 점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을 자주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귀중하게 생각하는 불교계 사회학자인데 이렇게 옆에서 역할을 달리해서 만나는 새로운 느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만만치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논평해 주신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가 수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근대하고 특수한 근대들, 특정한 시기에 한정된 근대를 우리는 특히 계몽주의에 기반한 근대를 근대라고 쉽게 쓰는데, 사실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시대가 근대인 거죠. 그런 것들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나중에 근대라고 하는 공간적 해체와 함께, 특히 이제 저의 경우는 공간적 해체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적 근대를 넘어서는 주체적 근대라고 하는 공간적 해체에 주목했던 것인데, 그것을 시간적으로 해체하는 데까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사실 신중화 선생님은 학교에 들어가서 뽑아놨는 자는 못 봤습니다. 보고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문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가 상당한 정도로 외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지만, 그 시민이 과연 누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민사회를 정립하고 가야 될 것인가. 저는 특히 이제 시민 교육 쪽에 이런저런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제이지만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 우리 시민사회의 시민들이 그람시가 말하는 일종의 저항적 시민, 정치 권력에 대항해서 나름대로 그 정치를 대체하기까지 하는 저항적 시민으로서는 상당한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정권을 차지해버리는데 상당 부분 참여한 이후에 소형적 시민으로서의 모습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한국 시민의 교양과 윤리 그리고 역량까지도 함께 바라보는 시민교육적 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좀 더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그런 맥락에서 이제
3.1 100주년 종교개혁연대에서 개신교, 가톨릭, 불교까지 해서 천도교, 유교까지 해서 함께 활동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거기 나오는 분들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교 간 대화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거기 나오지 않은 다수의 종교인들은 대부분 다 배타적이고 자신의 종교를 확대 심화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감추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는 종교 간의 갈등이 비교적 덜한 사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점점 더 근본주의화되는 과정에서 그 앞에 지적했던 부분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근본주의와 탈종교 현상은 다른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봐야 되지만 특히 이제 근본주의적 경향을 가진 우리 사회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은 가지 방식으로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갈 것이냐, 극복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처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른 종교의 맥락에서 그런 종교를 대하는 자세, 또 일반 시민, 특히 우리 사회에 종교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과 적대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꽤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두 차원을 나눠서 접근해야 될 중요한 과제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돼갑니다만 플로에 계시는 여러 선수 중에서 한 두 분 정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이건 마이크 줄까요? 여기까지는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박병기 선생님 발표는 조금 늦게 왔지만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발표가 사실 처음에 다른 선생님이 발표를 맡았다가 선생님이 맡아주신 게 원주인을 제대로 찾은 그런 발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특히 저는 특히 선생님 발표 중에 14쪽에서 근본주의하고 탈종교가 이중적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하신 점에서는 그전에 저는 몰랐던 얘기였는데 그냥 탈종교하면 탈종교와 근본주의는 근본주의 이것만 알고 있다가 우리 지금 종교 현상이 그 둘이 함께 일어난다는 그런 것도 이 논문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탈근대화도 좀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선생님께서는 주체적 근대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러면 주체적 근대와 탈근대성은 어떤 관련을 맺는 건지 이 논문에서는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걸 좀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건 논문 내용과 상관없이 선생님이 불교의 주체적 근대를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논문에는 담고 있지 못했더라도 선생님이 보시는 불교의 주체적 근대화의 큰 그림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라도 그 방안에 대한 뭐 큰 그림 정도는 그냥 말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질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부분적으로 발표를 좀 담고 있긴 했었는데 사실은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구도를 잡아가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근대 쪽을 따로 독립시켜 생각할 수 없겠다. 우리 사회에는 근대라고 하는 과제가 아직 어떤 점에서 미성숙하기도 하고 동시에 탈근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연결시켜서 주체적 근대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일종의 서구적 의미의 공간적 의미의 근대를 극복하는 그런 개념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한국적인 근대의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동시에 탈근대성 단면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뭐 인간의 이성에 대한 불신 아니면 기타 근대적 의미의 질서 체계가 갖는 인간에 대한 억압적인 구도 이런 것들이 동시에 극복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주체적 근대라는 말을 통해서 탈근대 담론이 수용되는 것이 좀 더 실천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정리해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사실은 저 혼자 그려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보면 제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시민사회가 정착되는 과정과 불교가 상당한 정도의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새롭게 뿌리내리고 있는,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불교는 젊은 세대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새롭게 뿌리내리는 과제가 불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계가 사실 어떻게 불교 학계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첫 번째 과제는 이 한국 시민사회와의 어떤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의 불교계가 종속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 자체도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영역, 윤리적인 영역에서는 한국 시민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불교를 새롭게 정립해가는 그런 관계가 한국 시민사회를 정립하는 관계와 긴밀한 연관성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맥락에서 특히 불교계 내부의 우리들이, 불교계나 불교계 학계 내부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쯤은 이게 사실 서구 근대적 의미의 불교학이 수립된 지도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저는 뭐 문헌학적 연구 방법이 토대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답 얘기하기 힘들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이런 노력들, 오늘 같은 이런 노력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갑주에 일부러 써놓은 것이 대체로 불교학계에서는 우리 불교 연구의 가장 수준이 높고 그 기준을 갖고 보면 동아시아 불교학회나 이런 데 나오는 부분들이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학계하고 있는 좀 소중함이 처음 출범할 때부터 저도 관여를 했었는데 현실 문제를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좀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주제를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뭔가 진보, 나아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도 아주 충실하게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예, 이제 좀 전에 답변을 하셔가지고 질문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 그 식민지 근대를 얘기하고 친일 그리고 저항하는 민족 모방이 근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식민지 근대라는 얘기에 뭐 누가 하는 식민지 근대화로 마냥 그 식민지 근대화를 완성시켰다라는 어떤 북을 식민지 근대를 친일로 이렇게 등치시키시는지, 제 인상으로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 식민지 근대가 친일이고 뭐 저항의 근대가 민족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식민지 근대라는 그 속에 사실은 친일 불교도 민족 불교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굳이 식민지 근대는 민족 불교, 친일 불교고 저항의 불교 따로 있어가지고 따로 있는 불교, 식민지 근대 말고 따로 있는 근대가 저항의 불교나 민족 불교로 가는 게 그거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불교학 관련해 좀 전에 대답을 하시면서 그 문학적인 어떤 부분은 근대적인 영향 아니면 유럽적인 근대 영향의 어떤 한계 같은 걸 보고 현실의 문제를 접근하는 그 부분은 없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방식들이 식민지 근대 아니면 근대적인 불교학을 좀 넘어서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사실 그 근대 시기에 친일 불교는 친일 불교 아니면 그 일본의 제국주의 불교 같은 경우에는 문헌학 불교가 아니고 정말로 시대의 불교였지 않습니까? 친일하는 자들 아니면 일본의 그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교토학파들 같은 경우에도 전쟁에 대한 어떤 장미 이런 것들은 대단히 현실적인 어떤 현실에 마음에 들진 않지만 대단히 현실적인 불교였거든요. 불교 이론화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헌학은 근대적인 어떤 거고 대사회적인 어떤 발언 아니면 연구 이론화 이런 것들은 요즘 그들 돌파는 어떤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식민지 근대라는 말을 쓸 때는 친일불교 쪽으로 편향된 것을 썼고, 저항
주체적 근대의 어떤 뿌리를 형성한다고 해서 분리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이른바 제국의 불교, 제국을 위한 그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제국의 종교 이런 개념으로 심지 근대화를 정당화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적으로 어떤 근대화가 있다 할지라도 외형적인 성장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근대 주체적 근대 개념으로 사용하면 그 개념을 갖고 보면 진정한 우리의 근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왜곡된 근대, 지금 우리가 여전히 연도출시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식민지 근대라는 것을 좀 분리했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식민지 근대라는 개념을 구분했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말씀하신 주제는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문헌학이 서양에서도 주로 문헌학적 접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한 통치 수비였고 아주 현실적인 과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직접 가서 접근하기 힘드니까 문헌을 가지고 학문으로 가져와서 학문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과정에서 일정 부분 분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의 불교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과정은 그 식민지의 현실 상황에 대한 어떤 논의도 일정 부분 포함됐었겠지만 처음에 그 목적으로 시작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독립적인 불교학이 정착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그게 일본 식민지 불교학 우리한테 수입되는 과정도 비슷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근대, 탈근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념적으로 지금 박병 선생님 정리하신 것도 있는데 그 현상의 특징을 잠깐 좀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근대의 특징은 전통에서 하나로 뭉쳐져 있던 것들을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미분화라고 본다라고 하면 근대는 분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떨어뜨려내고 정치를 떨어뜨려내고 하나하나씩 쭉 꺾어내죠. 그래서 분화를 시키고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조직화하는 하나로 묶어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그러니까 뭉쳐서 미분화되어 있던 것들을 분화시키고 그거를 이제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근대의 특징이고 이제 탈근대는 그런 경계를 이완시키고 해체하고 혹은 뭐 탈분화라고도 얘기하고 탈경계라고도 얘기하고 또 혹은 융합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탈근대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불교학 과정을 얘기한다고 하면 불교학이 있었고 지금 응용불교학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사실은 응용불교학은 탈근대는 아니고 근대 개념에 속하는 거라고 한다면 제가 주장하는 식의 불교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탈근대적인 성격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제 탈근대의 과제, 근대의 과제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서질 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미지는 부분이 좀 있을 텐데 앞으로 종합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깊게 논의하기로 하고 이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인터미션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